자,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의 기간 구조가 유동성 선호 가설에 따를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유동성 선호 가설 또는 유동성 선호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케인즈나 힉스가 주장한 거죠.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포기하는 장기체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단기체보다는 장기체는 포기하는 대가가, 포기하는 희생이 크니까 그만큼 더 금리를 더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체 금리보다는 장기체 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번 유동성 제약으로 단기체 시장과 장기체 시장은 각각 따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돼 있어요. 이거 단기체 장기체가 완전히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 분할 가설이에요. 이거 1번 틀려요. 이건 유동성 선호 가설 얘기가 아니에요. 1번 틀렸고, 2번 금융기관들은 각각 선호하는 만기의 시장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으면 선호하지 않는 시장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선호 영역 가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건 유동성 선호 가설이 아니라 선호 영역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려요. 3번 순수 기대 가설에 의한 설명보다 장기채 금리가 항상 낮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게 틀렸죠. 순수 기대 가설 또는 불편 기대 가설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장기채 금리가 항상 높아요. 왜? 장기채 금리가 항상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동성을 희생하면 그 대가를 이자로 더 받으려고 한다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유동성을 포기하면 그 보상으로 금리를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항상 높은 거예요. 4번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기대한다 하더라도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맞죠? 이게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은 우리가 유동성 선호 가설에 의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순수 기대 가설 또는 불편 기대 가설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1년짜리보다는 2년짜리, 2년보다는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30년으로 갈수록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희생한단 말이죠. 그거 묶어놓잖아요. 돈을 묶어놓고 내가 쓰질 못하니까 그에 대한 희생 대가로 금리를 더 요구한다는 거지. 더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래서 장기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금리 우리가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번 맞는 거지. 44번 보겠습니다. 채권 운용 전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나비형 투자 전략을 수행하려면 중기물을 중심으로 한 분릿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땡, 틀렸죠. 그러니까 나비형은 뭐냐면 이걸 바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매수하는 거죠. 여기 이거 단기채고 장기채고 중기채는 매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채를 매입하지 않고 단기채와 장기채를 매입하는 전략을 나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비형은 뭐냐면 바벨형이지 분릿형이 아니에요. 분릿형이 아니라 바벨형이에요. 그래서 중기물을 중심으로 한 분립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나비형이 아니고 역나비형입니다. 요거 기억이 맞으려면 역나비형이라고 나와야 돼요. 역나비형. 나비형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은 향후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을 하회하며 현금 유입액을 발생시키는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전략이다. 하회를 하면 안 되지. 상회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야 될 돈이 나가야 지출해야 될 돈보다 조금 더 많게 돈이 들어오게끔 맞추는 거예요. 하회하는 게 아니라 상회해야 되는 거죠. 니은도 틀렸어요. 디귿 면역 전략은 투자 기간과 채권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킨다. 투자 기간, 목표 투자 기간과 듀레이션을 일치시킨다라는 표현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맞았고, 응용 수익률을 목표 시점까지 고정시키는 전략, 여기도 맞았어요. 그래서 면역 전략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투자 기간과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전략이에요. 만약 이걸 만기와 듀레이션을 일치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또 잔존 만기와 듀레이션을 일치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디귿은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았고요. 리을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땡이야. 바로 우하향하는 상태에서는 곡선을 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곡선을 타는 거예요. 이거 쭉 미끄러져서 타는 거예요. 곡선 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9년짜리 채권이 진짜로 필요한 건 9년 채권짜리지만 일단 10년짜리를 산 다음에 쭉 미끄럼을 타요. 타고 9년 때 팔아. 팔면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떨어졌으면 팔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왜?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곡선을 타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타주는 거예요. 이걸 롤링 효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년짜리 사가지고 1년만 보유해서 2년째 돼가지고 곡선을 쭉 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채권 팔 때 더 자본 이득을 생긴다고요. 이런 걸 숄더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기채 효과를 롤링 효과, 그 다음에 단기채 효과를 숄더 효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익률 곡선을 이렇게 미끄럼을 타려면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해야 돼. 우상향. 우하향은 곡선을 미끄럼을 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틀린 게 뭐예요?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돼 있죠? 디귿 맞았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돼야 돼요. 기역, 니은, 리을 3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44번 봤고요. 45번 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의 전환대상 주가가 지금 15,000원이에요. 페리티가 120인 전환사채 액면 전환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전환가격을 구해줘야 되는데 전환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페리티라는 걸 단서로 줬어요. 그러니까 페리티도 줬고 15,000원이라는 전환대상 주가도 줬어요. 그러면 페리티라는 거를 페리티가 뭐냐? 페리티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환가격분의 뭐냐면 전환대상 주가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시장가치. 주가가 주식의 시장가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대상 주식의 시장가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주가라고 이게 주가.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페리티가 지금 얼마냐면 120이니까 1.2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고 전환가격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X. 그 상태에서 전환대상 주가가 15,000원이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들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죠. 그럼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를 구하려면 X. 즉 전환가격은 어떻게 하면 구하면 돼? 15,000원. 얘가 넘어가면 얘가 남고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잖아. 나누기 1.2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15,000원 1.1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그러면 12,000원만 정도 되겠네. 암산으로 나올 때. 3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45번 문제 봤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46번 문제 보죠.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문제 푸는 시간에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요. 제2금융권이라는 게 뭐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예금 취급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 전에 제2금융권이라고 그랬어요. 제2금융권. 이거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꽤 많이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증권회사 나오잖아요. 증권회사는 뭐야? 금융투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2금융권이 아니에요. 금융투자회사예요. 언뜻 봐도. 수출입은행? 이건 뭐야? 이건 은행이에요. 1금융권. 이건 특수은행이에요. 특수은행이고 자산운용사는 뭐야 이거? 금융투자업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속하는 건 우체국밖에 없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 속하는 것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금사가 있고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협동기구 있죠. 신용협동기구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새마을금고, 신협, 그다음에 뭐 상호금융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우체국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2금융권. 즉 우리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이 아니라 47번이죠. 47번 보겠습니다. 자,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유연한 상품으로 주택 규모나 주택 유형을 가입 전에 미리 선택하였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청약 시점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금융상품 뭐냐. 자,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부 다 청약 통장 다 나왔어요. 지금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 이렇게 나왔는데 2009년도면 비교적 최근이에요. 2009년도면 비교적 최근이에요. 이거 다 20, 30년씩 된 거예요, 이거. 이 통장 자체가. 근데 요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상품. 그래서 이거 만능 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민영 뭐 그다음에 뭐 공공주택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집어넣을 수 있고 평형 제한도 이게 까다롭지 않은 거. 요게 이제 만능 통장이라고 하는 4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종합저축. 이거는 이제 나이에 관련 없이 1년 관련 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이 있거나 아직 대학생이거나 가리지 않고 일단 내가 한 달에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통장 하나 가입해 놓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47번 봤고요. 48번 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워런트는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초자산이 있다. S라고 약자로 쓰죠. 기초자산이 상승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포인트 그 워런트를 옵션으로 바꾸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 상품 중에 워런트라고 표현되는 옵션 성격의 상품이죠. 워런트가. 왜냐하면 워런트가 ELW인데 우리가 ELW라는 건 옵션을 마치 주식처럼 상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의 성격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자산이 상승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건 뭐죠? 콜옵션 또는 콜 워런트가 되는 거고요.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워런트는 풋 워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 그냥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2번이 답이에요.
왜 기초자산 푸시라고 하는 건 팔 권리니까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죠. 권리를 행사하면. 그다음에 콜이라고 하는 거는 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상승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런 건. 자, 다음에 49번 보죠. 자, 주가 연계 워런트 ELW 나왔습니다. ELW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발행의 법적 요건이나 뭐 하여튼 기본적인 명세 있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슨 뭐 뒤에 이론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제도로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자, 1번 발행자는요 장외 파생 상품의 취급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즉 증권사 같은 데입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초자산은 코스피 100 구성 주식이거나 바스켓이거나 아니면 지수인 경우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거 잘 바꿉니다. 이거 코스피 100하고 200을. 그러니까 개별적인 주식인 경우에는 코스피 100에 들어가야 돼요. 지수인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에요. 100, 200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맞는 겁니다. 발행 총액은 5억 원 이상 이런 거 아니에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이거 잘 바꿔요. 그 다음에 4번 잔존권리 행사기간은 3개월 3년이에요. 아시겠죠? 3개월에서 3년. 자, 요런 거 주의하세요. 발행 총액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 요거는 이제 한 개사, 한 회사 하나 이상은 지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자,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가 뭐예요? CD라고 하는 거예요. CD. 그러면 이 CD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당연히 매매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아니에요? 양도한다는 건 뭐예요? 거래한다, 매매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 가능하지. 양도성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다. 땡 틀렸죠?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91일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다 만기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죠. 왜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증서의 만기 전에 만기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다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게 만기가 있다는 거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번이 틀린 거고 지금 만기 전에 은행에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요. 중도해지가 가능한 거는 CD, RP 표지엄 중에서 중도해지 가능한 건 RP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행하는 거는 무기명으로 할인 발행합니다. 그래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다. 맞죠? 이 CD가요. 과거에는 이게 음성 자본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기명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관철이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은행 가서 자기 기명하고서는 그냥 돈만 찾으면 돼요. 중간에는 뭐 몇 번이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이 바뀌어도 무기명으로 돼서 그래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이익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펀드가 기본적으로 신탁으로 보통 의지해요. 법률 관계는. 그래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뭐 수익자가 있는데 수익자는 빠지고요. 보통 여기서 이익관계 수익자는 대개 보면 이제 투자자죠. 그 위탁자가 뭐냐면 대개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돼요. 집합투자업자가 그 자체가 펀드예요. 사실 이게 펀드 회사라고 이게 집합투자업자가 이게 펀드 회사 이거. 그다음에 수탁자는 수탁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수탁자는 신탁업자라고요. 이게 신탁회사. 그다음에 뭐 판매회사가 있겠고,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펀드를 팔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 펀드 진짜 만드는 펀드 회사가 있고 신탁업자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투자중개업자나 매매업자가 이거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돼요, 보통. 은행도 되고. 그러니까 얘도 관련이 있죠. 근데 자산보관회사는 아닙니다. 자산보관회사는 지금 이런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엔 자산보관회사라는 이름 썼어요. 회사형 펀드의 경우에. 그러니까 신탁형 펀드의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가 아니라 신탁업자, 신탁회사고 그다음에 회사형 펀드의 경우엔 그 신탁업자 역할을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자산보관회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신탁업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보관회사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예 법률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이런 용어가. 그래서 여기에 등장은 안 해.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